안녕하세요. 지금 이 사람 임수민입니다. 어려운 과목도 누구에게 어떻게 배우느냐에 따라서 관심과 흥미가 달라질 수 있는데요. 화학이라는 과목도 어려운 과목 중에 하나죠. 복잡한 원소기호만 외우다가 흥미를 잃었다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화학은 우리 생활과 직결돼 있어서 공부할수록 재미있고 실용적인 학문이라고 하는데요. 설거지, 빨래, 청소 같은 집안일도 쉽게 할 수 있고 식품, 화장품, 의약품을 선택할 때에도 고민을 덜어줍니다. 기본적인 화학 원리를 알면 보다 건강하게, 보다 깨끗하게 살 수 있다고 하는데요. 재미있고 쉽게 화학의 원리를 알려주는 분이 있습니다. 생활 밀착형 화학자, 화학계의 살림꾼으로 통하는 고려대학교 화학과 이광열 교수 지금 만나봅니다. 네, 화학의 쓸모를 쉽고 재밌게 알리고 계신 분입니다. 이런 별명이 붙었네요. 화학계 1타. 네, 이광열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화학과 교수신데 지금 SNS에서 스타시더라고요, 나름.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은 화학품을 활용해서 뭐 청소하기, 설거지하기, 빨래하기 이렇게 좀 생활에 필요한 것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처럼 다 답해 주시는 그런 분이라고 들었는데 이 화학이라는 것이 우리 생활하고 이렇게 밀접하게 다 연관이 돼 있는 건가요? 그렇죠. 우리 몸 전체가 실제는 화합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거, 만지는 거, 이 모든 것들이 이제 화학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청소, 빨래, 설거지 뭐 이런 것도 다 화학이 하는 것입니다. 네, 또 우리 뭐 매일 바르는 화장품도 그렇고 뭐 약도 의약품. 그렇고. 예. 예. 뗄래야 뗄 수가 없네요. 우리 몸, 우리 감정, 심리, 먹는 약, 식품, 다이어트, 자녀 양육까지도 화학 현상으로 다 설명이 가능하다고 그러는데 설명을 좀 해주시죠. 다는 좀 과정이고 예. 하지만 많은 부분을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의 감정은 우리 몸에 있는 호르몬의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네. 우리 몸속에 있는 호르몬도 다 화합물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어떤 호르몬이 있으면은 몸의 균형이 깨지니까 정신 건강이 해쳐질 수도 있고, 그리고 남성 호르몬이 너무 부족한 남성의 경우에 뭐 근육이 빠진다든지, 네. 또 여성 호르몬이 너무 적어진 이제 갱년기 이후의 여성들의 경우에는 이제 체온 조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힘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우리 몸의 건강 상태와 또 정신의 어떤 상태 이런 것도 실제는 화학이 하는 역할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네. 우리 건강과 생명을 지켜주는 여러 의약품에도 이 화학이 활용이 되고 있잖아요. 예. 어떤 식으로 활용이 되는 겁니까? 좀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네네. 우리 몸 속에는 이제 효소 단백질이라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 7만 5천 개 이상, 종류 이상 효소 단백질이 있는데요. 이것들 중에는 뭐 인슐린을 만드는 효소도 있고, 또 우리 몸에 필요한 호르몬들, 남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 이런 것들도 다 이제 각각의 효소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근데 어떤 효소 단백질이 어떤 약을 만들 때 우리 몸에 필요한 것을 못 만든다고 한다면은 이제 그런 부분을 만들어주는 그런 또는 외부에서 투입해주는 그런 약이 있을 수가 있고요. 네. 효소 단백질이 뭐 너무 많은 일을 하는 경우에 필요 없는 물질이 우리 몸속에 많이 생길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통증 물질이 너무 많이 생기면 몸이 아파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효소 단백질을 일을 못하게 해주는 약을 넣어줄 수도 있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우리 건강을 유지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필요에 따라서 활성화시켜야 될 때도 있고 막아야 될 때도 있고 그렇군요. 그렇죠. 예. 특별히 좀 게으른 사람들이 화학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 좀 시간도 절약되고 편리해질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던데요. 예, 저는 실제는 게으름을 사람들이 많이 피웠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네. 게으름을 피운다는 것은 뭔가 다른 생각을 하면서 여유를 즐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청소를 하면 몸과 시간도 많이 써야 되고 몸도 많이 피곤해져요. 그러니까 우리의 에너지를 써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만약에 화합물이 에너지가 많은 그런 화합물을 써서 청소를 대신하게 해주면 그럼 깨끗해지는 동안에 나는 딴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책도 읽고 뭐 커피도 마시고 사람도 만나고.
예. 그러니까 게으름을 좀 더 피우면서 여유를 가지면서 세상을 살 수 있으니까 네. 괜찮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편리하긴 한데 얼핏 생각이 드는 게 우리가 편리해지면 환경이 더 오염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화학에 대한 지식이 필요한데요. 네. 아무 물질이나 마구 또 너무 많이 쓰면 안 되겠죠. 딱 필요한 만큼만. 예를 들어서 매일 청소는 하기 싫잖아요. 예. 근데 집이 더러운 것도 싫죠. 그러니까 집을 깨끗하게 유지를 해줄 수 있는 화합물을 조금씩만 쓰면서 한 일주일 정도 잘 버티다가 예. 주말에 한번 조금 더 뭐 청소하는 시간을 더 길게 가진다든지 그러면 집이 꽤 깨끗하게 유지가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근데 이제 뭐 화장실에 곰팡이가 막 피고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겠죠. 그렇죠. 예, 예.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고 그냥 주말까지는 버틸 수 있게 이런 지식이 있으면은 그런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적재적소에 정량을 딱 쓸 수 네, 있도록. 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들으니까 교수님 댁에서 뭐 청소 빨래 완전히 뭐 맡아놓고 제대로 달인으로 잘하실 것 같은데 맞습니까? 저는요 네. 청소 빨래 되게 싫어해요. 그래요. 깨끗한 걸 추구하는 것은 아내가 추구하지만 저는 네. 대충 깨끗하면 됩니다. 근데 아내는 집이 좀 많이 깨끗한 걸 원해요. 예. 아내의 눈을 속일 정도로만 집을 깨끗하게 유지를 하는 편이죠. 예, 거기에도 화학을 응용을 그러니까 하시는 화학을 거예요? 응용을 하는 거죠. 어떤 식으로 응용을 하세요? 예를 들자면요. 예. 화장실이 더럽다. 네. 냄새가 난다. 그러면 사람들이 오면은 좀 부끄럽죠, 많이. 예. 그러니까 더더욱이나 화장실을 이제 문을 닫아 놓게 될 거예요. 네. 근데 문을 닫아 놓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말씀드리면은 화장실에 이제 습기가 차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습기가 있고요. 우리가 샤워를 하든 뭐 화장실에 무슨 어떤 행동을 하든 간에 세균이 먹고 살 먹이를 뿌리게 됩니다. 네. 이 몸에서 나온 때나 이 모든 것들이 세균의 먹이거든요. 곰팡이 생기잖아요. 곰팡이의 먹이죠. 예. 그러니까 이런 먹이를 주고 습기를 주면 생명체는 자랍니다. 네. 화장실이 이제 시커멓게 막 이제 울긋불긋하게 변하는 거죠. 그러니까 습기를 제거하는 것만으로도 화장실은 많이 깨끗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 그 조건이 뭐냐? 화장실이 더러우면 문 못 열잖아요. 네. 그러니까 세균이 못 자라게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과탄산소다라는 게 있어요. 예. 제가 이제 많이 알려드린 방법인데 이 물질은 워싱소다라는 염기성 물질하고 그리고 과산화수소라는 산화제예요. 표백제입니다. 이 살균 작용을 잘해요. 네. 이 두 개로 쪼개지는 그런 화합물인데 이 과탄산소다라는 물질의 이 가루로 나오는데요. 세균이 잘 생길 것 같은 곳에 조금만 뿌려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 샤워를 하다가 물이 한 방울 탁 튀었어요. 네. 물이 있으니까 그 세균 자랄 수 있겠죠. 예. 근데 여기에 이 과탄산소다에서 과산화수소라는 것이 녹아 나옵니다. 세균을 죽여버리죠. 그러니까 세균이 아예 안 생기는 거예요. 예방법이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버틸 수가 있는 거예요. 저희는 흔히 욕실 청소할 때 락스 쓰잖아요. 예. 락스는 굉장히 좋은 표백제예요. 네. 살균제고. 그러니까 우리가 집에서 락스를 사용하는 용도는 표백과 살균에만 써야 돼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락스를 이제 세정제, 그러니까 지방이나 단백질을 없애는 용도로 생각을 하시는데 네. 실제는 그런 세정 능력은 그다지 좋지는 않습니다. 하얗게 변하니까 깨끗해 보이는 것뿐이지 거기에는 여전히 세균이 먹고 살 수 있는 먹이 또는 냄새를 만들어내는 그런 물질들이 예를 들어서 지방이라든지 단백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락스로 청소를 한다는 것은 얼굴에 뭐 어떤 그 자국이 있어서 파운데이션 바르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기본 기초 화장은 제대로 안 하고 클렌징은 그렇죠. 안 한 채로 파운데이션을 바른다. 그러니까 바로 이해가 됩니다. 굉장히 찝찝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예. 지방이나 이런 각질 이런 데서는 또 지방도 있고 단백질도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들은 염기성 물질로 제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방은 염기성 물질을 만나면 비누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기름이 몸에서 나오는 기름 있죠. 이런 걸 염기성 물질, 워싱소다나 이런 걸 만나면
그냥 비누가 돼요. 예. 그러니까 씻겨 나갈 수 있죠. 그리고 단백질도 이런 염기성 물질을 만나면 잘 녹아 나갑니다. 분해가 네. 돼서요. 이제 화장실에 또 물때를 생각해 보면은 왜 비누인데 물에 녹여 놓고 나면 이상하게 때가 남지 않습니까? 남아요. 그게 이제 비누때인데요. 네. 그게 물 속에 있는 칼슘 이온하고 비누하고 서로 만나서 만드는 물질이에요. 얘는 물에 잘 안 녹아요. 근데 예. 그래 거기다가 이제 또 그냥 아무 것도 들어있지 않는 깨끗한 수돗물 이것도 마르고 나면 하얀 가루 나오지 않습니까? 네네. 그게 석회석입니다. 아. 근데 이런 석회석이나 비누때는 이 알칼리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산으로 녹여낼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식초나 구연산 같은 산으로 녹여주면 되죠. 그러니까 화장실 청소 무척 쉬워요. 아, 그렇군요. 예, 산으로 한번 청소해서 이 물때, 비누때 또 이 하얀 가루 같은 자국 없애버리고 그리고 지방이나 단백질 같은 이런 것들은 또 그 염기성 세제, 워싱 소다나 뭐 이런 걸로 네. 씻어주면 깨끗해지는 거예요. 이런 걸 알려주시니까 그 주부들이 굉장히 교수님 그 팬이 많다고 독자들이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채널을 하나 운영을 네. 하고 있는데 어쨌든 거기에 독자들의 한 4분의 3이 그 여성들이고 주부들이 있어요. 네, 이 실생활하고 연관된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아니, 이렇게 화학이 알고 보면 실생활하고 굉장히 관련되고 재미있는 건데, 저는 지금도 화학하면은 제 머릿속에 남아있는 거는 수해립의 붕탄질, 산폴레나말기 그거밖에 없어요. 화학 공부를 좀 어렵게 했던 것 같습니다. 예, 외워야 된다, 무조건 외워야 된다고 저는 그 생각했었거든요. 네. 그 우리 교수님은 그 섬소년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어떻게 화학자가 되셨는지 제가 궁금하네요. 어디서 자라셨어요? 저는 이제 울릉도에서 태어났습니다. 아주 와, 오래, 너무 아름다운 오래됐죠. 섬이죠. 예. 아름답지만 어린애한테는 깝깝한 곳이죠. 저는 재작년에 울릉도를 이제 처음 가봤었는데, 그래요? 예. 그 어렸을 때 계셨던 거죠? 그 예. 태어나서 초등학교 5학년까지 거기에서 지냈었는데 네. 그 이후에는 이제 그 육지로 나와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시절이면 7, 80년대를 울릉도에서 보내신 그렇죠. 거죠? 70년대를 다 보냈죠. 80년대 초에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재작년에 울릉도 갔을 때만 해도 굉장히 아름답고 뭐 시설도 편리하게 잘 갖춰졌지만 네. 7, 80년대 울릉도는 지금하고 상황이 굉장히 많이 달랐을 것 같아요. 많이 다르죠. 동네에 TV를 가진 집이 몇 집이 안 될 거예요. 아, 전기는 들어왔고. 전기는 들어왔습니다. 네. 근데 전기 공급이 울릉도는 폭풍이 많아요. 네, 폭풍, 맞아요. 태풍이 많아서 네. 그럴 때마다 이제 전기가 끊깁니다. 그리고 수돗물도 나오긴 나왔는데 수돗물도 이제 폭풍이나 이런 태풍이나 이럴 때는 수도도 안 나오고 수도는 단수가 굉장히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 마을의 좀 낮은 쪽에 그게 공동으로 펌프질 하는 거 있잖아요. 네, 펌프질 네. 수도를 넣는 물을 넣는 곳 그런 데서 사람들이 물을 퍼와서 이제 그렇게 밥도 해 먹고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육지 구경은 언제 처음 해보셨어요? 2번 나왔는데요. 네. 첫 번째는 돌 때 나왔고 그땐 기억이 안 기억을 나겠네요. 못하고 예. 그다음에 3학년 때 이제 포항에 사촌이 살았는데 그때 이제 나왔는데 TV에서는 차도 있고 버스도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울릉도에는 차도 한 대도 없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그러니까 포항을 나오니까 집 앞에 앉아 있는 차가 막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기해서 몇 시간 앉아 있었던 것 같아요. 몇 대 지나간지 세기도 하고. 네. 자동차 구경을 그때 아주, 처음 하셨다니. 신기했습니다. 저보다 연배가 조금 그 젊으신 분인데 자동차 구경을 그때 처음 하셨다니까 저로서는 또 그게 굉장히 신기합니다. 원래 부모님께서 울릉도 분이셨어요? 어머니는 거기서 태어나셨고 예. 아버지는 울릉도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사업을 하는 그런 분이었는데 예쁜 섬처녀가 있으니까 어머니한테 정착을 반해서 했어요. 울릉도에 네. 정착을 하신군요. 굉장히 또 로맨스가 있네요. 그럼 이제 공부를 하러 이제 화학을 전공하게 되면서 육지로 나오게 되셨나요? 아니요, 그렇지는 예. 않고요. 네네. 울릉도에는 이게 해산물 채취권이라는 게 있어요. 예. 울릉도의 특산물 중에 하나가 이제 미역 이런 건데 1년에 한 사람이 1년 동안 채취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사는데 네. 그게 이제 낙찰이 되면은
이제 하죠. 근데 아버지가 그걸 낙찰을 받을 때마다 풍년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돈을 많이 버셨겠네요. 아니요, 벌었으면 좋았는데 잘 들어보시죠. 이게 창고를 지어서 거기다가 해산물을 미역 이런 걸 건미역 이런 걸 많이 쌓아 놨는데 네. 그때만 태풍이 옵니다. 아이고 세상에. 예, 싹 쓸어갔죠. 그래서 그걸 몇 번 당하고 나서는 울릉도에서는 도저히 살 수도 없고 애를 키울 수도 없겠다. 네. 그래서 그냥 육지로 나가자. 어떻게든 살겠지 하고 이제 같이 나온 겁니다. 네, 교수님한테는 어때 그때 좋은 기회였나요? 어떤가요? 양가족 감정이 있죠. 울릉도를 탈출했으니 좋은 것이고. 네. 근데 그래도 울릉도 살 때는 외갓집이 그 선주고 그래서 잘 살았거든. 바로 옆에 있고. 네. 그래서 잘 살았었는데 이제 육지 나오면서 아주 그냥 정말 이 사회적 랭킹이 바닥으로 치니까 예. 굉장히 가난하게 이제 지냈죠. 네. 그러니까 기분이 아주 나쁜 상태로 그 사춘기를 보냈습니다. 조금 울릉도 살 때는 부잣집은 아니라도 아들이었다가. 울릉도는 다 못 살거든요. 예. 그러니까 상관이 없었는데 육지를 나오니까 약간은 빈부격차도 있고 그래서 이 사춘기 때 이제 그게 딱 겹치니까 세상이 아주 꼴보기 싫고 그랬죠. 네. 그래도 공부는 잘하셨나 봐요. 과학고등학교 가시고 또 카이스트 졸업하시고 그러셨는데요. 그거는 뭐 아버지한테 좀 고맙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그 옛날이니까 네. 공부를 안 하거든요. 다 공부를 안 합니다. 울릉도 있을 때도 공부 안 했고 물론 이제 학교에서는 했어요. 학교에서 수업 듣는 건 잘 들었고 중학교 다닐 때도 수업은 열심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뭐 공부를 한 적은 없고요. 하지만 시험 때는 했어요. 시험 치기 3일 전부터는 했습니다. 예. 교수님인데 공부를 안 했다고 하시니까 제가 좀 이걸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잘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모르겠는데. 3일 동안은 했고 네. 그리고 실은 선생님들이 제가 이제 시험을 치면 잘 쳤으니까 예. 그래서 저 녀석을 이제 공부는 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하시냐면 영어 선생님 같은 경우에 별명이 악마셨는데 예전에 꼭 선생님들한테 그렇게 좀 짓궂은 별명을 아니요, 붙였습니다. 그분 진짜 악마. 예. 그 남학생들은 네. 뭘 물었을 때 단어를 모르면 겨드랑이를 꼬집고요. 아이고. 이 학생은 이제 막대기로 여기 이 팔 옆을 때립니다. 요즘 같으면 이제 큰일 큰일 날 나죠. 일인데. 근데 네. 이제 이분이 끝에부터 이제 제가 이제 뒤에 앉아 있는데 앞에서부터 학생들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동안에 이제 저는 단어를 열심히 외우고 있는 그 사이에 거죠. 외우는 예, 거죠. 그러고 이제 추치기로. 저 앞에 딱 온 다음에 얼굴 딱 쳐다봅니다. 다 외운 것 같으면 수업 시작하시고 뭐 이런 식으로 좀 그 훈련을 수업 시간 전에 그렇게 조금 하셨어요. 네, 근데 그게 좀 예.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 닥쳐서 열심히 하는 네, 것도 네, 사실 네. 공부가 되거든요. 그 어쨌든 이제 과학고등학교 가고 이제 화학을 전공하셨어요. 네. 화학을 전공하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네, 그때 과학고등학교는 아주 초창기입니다. 그래서 과학 교육에 집중을 하기보다는 이제 학교가 처음 생겼기 때문에 이 학교들에서 대학을 그래도 잘 보내는 것이 고등학교의 지상 목표였습니다. 네, 네. 그래서 어쨌든 국영수를 많이 했고요. 예. 과학은 거의 안 했습니다. 고등학교 때. 그런데 이제 대학교를 오니까 그래도 이제 이 전공책을 보게 되죠. 그리고 대학교라는 곳 자체가 전공책을 보고 스스로 공부하는 곳이니까 그런 책들을 보면서 이 과목 저 과목 이제 비교를 할 수가 있었고요. 그러니까 네. 카이스트는 2학년 때 전공을 정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1학년 때 이런저런 생각을 해보니까 수학은 이미 천재가 너무 많은 것 같고 물리는 보니까 공식이 너무 이쁘게 이미 다 된 것 같고 어린 예. 마음에 화학은 보니까 뭔가 잘 안 된 것 같아요. 책도 상당히 지저분하고 아직 내가 해볼 여지가 그렇죠. 있는 것 같다. 네, 그래서 아주 기회주의적인 그런 발상에 따라서 화학을 선택을 했는데 그 생각이 맞았나요? 굉장히 잘 맞아떨어졌죠. 제가 이제 실제는 화학은 1학년 때, 대학교 1학년 때 제일 싫어하는 과목이었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근데 수학하고 물리를 더 좋아했는데 네. 성적도 그게 더 좋고, 근데 화학은 재미가 없지만 그래도
그 생각을 해보니까 기회가 거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 책을 읽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2학년 때 이제 책을 읽어보니까 물리화학이라는 거 이런 걸 배우게 되는데 여기는 수학도 많이 들어가고 그 옛날에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 생각을 했는지를 이 책을 읽으니까 이제 이해를 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런 게 이제 굉장히 재밌어집니다. 예. 그리고 이제 거기에 제가 어렸을 때 경험했던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섞이면서 이제 이 학문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공부를 하니까 화학이 재밌는데 네. 왜 화학이 재미가 없었을까요? 학창 시절에. 학창 시절이 뭐 저나 뭐 다른 많은 분들은 다 똑같죠. 모르는 내용을 잘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을 외워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그러니까 저는 화학이 암기 과목인 줄 알았어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근데 화학은 암기를 하면 안 되는 과목이거든요. 굉장히 논리적인 과목입니다. 화학이. 그러니까 잘 읽고 원리를 따지면서 가면은 그렇게 공부를 많이 안 해도 되는 과목이 화학인데 네. 너무 어떤 다른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수에리베 뭐 이런 그게 제가 얼마나 예, 예. 저기 예. 압박 속에 외웠든지 아직까지도 예, 꿈결에도 수에리베 붕탄질이 아직도 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아무 의미 없는 소리거든요, 실제. 네. 원소기요. 예. 실제 제가 요즘도 그 구독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자기 자식이 주기율표 외우는 거 좋아한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전 속으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거 외워서 어디에 쓸 건가? 아무짝에 쓸 데 없습니다. 네. 이 어디에 있는지 알면 책 주기율표 보면 되거든요. 예. 어디에 있는지. 근데 그것보다는 주기율표에 어디에 있는 아이들이 그런 원소들을 저는 아이라고 표현하는데 네. 그런 아이들이 어떤 성질을 가지는지를 알면 화학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지 그게 1, 2, 3, 4, 5, 6, 7, 8 번호가 뭔지 그거 외워서 큰 도움은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네. 그런 것도 있고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뭐 청소, 빨래 이런 것에 산염기, 뭐 산화제 이런 것들이 쓰인다. 예. 미리 알았으면 훨씬 더 많이 알고 시작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많은 주부분들이나 심지어 학생들이 그런 게 화학이다라는 것을 모르고 살죠. 그러니까 화학은 왠지 멀리 있는 것 같고 화학자들은 이상한 거 섞어서 펑 터뜨리는 것만 하는 것 같고 네. 내가 지금 당장 먹는 약도 어떻게 만드는지 전혀 감이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들이 실제적인 어떤 예절을 가지고 학생들한테 보여줘야 되는데 그리고 학생들은 집에서부터 화학 실험을 실전하고 있었어야 되는데 요즘 아이들은 너무 바쁘죠. 학원 가기 바쁩니다. 미국 유학을 하셨잖아요. 예. 미국 화학 교육은 우리나라 화학 교육하고 좀 다른가요? 화학 교육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조금씩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중고등학교 때 실험을 좀 더 많이 하는 것 같고 예. 그리고 대학생들의 경우에는 학부를 다니면서 대학원 실험실에 와서 인턴을 하는 빈도가 훨씬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학생들은 토익 준비하고 자기 전공하고 아무 관련 없는 그런 스펙을 쌓기에 바쁜데 미국에 있을 때 봤던 그런 경험을 가지고 얘기한다면은 자기 전공을 좀 더 깊이 공부를 하죠. 네, 네. 그리고 말하기와 글쓰기라는 부분이 우리 교육에 너무 빠져 있는 것 같아요. 네. 화학 교수님인데 말하기 글쓰기를 또 얘기하시니까 가장 중요합니다. 네. 네, 화학이 아니라 어떤 과학도 말하기와 글쓰기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자기가 어떤 훌륭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남들한테 내가 이 아이디어를 처음으로 만들었고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남에게 전달을 해야 되는데 말하기와 글쓰기가 부족한 사람이 그것을 잘할 수가 없잖아요. 네, 네. 그래서 화학을 잘하는 사람들 또는 그 분야에서 대가를 이룬 그런 분들은 모두 다 글을 잘 쓰고 말을 잘합니다. 그런 실천의 일환으로 SNS에 글쓰기를 시작을 하셨군요. 그래서 저는 그걸 좀 많이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네. 이 과학자인데 제가 실제 네이버에서 쓰는 그런 글들은 구독자들이 읽을 수 있는 글이잖아요. 네. 제 동료들이 읽을 수 있는 글은 또 다른 방식으로 쓰겠죠. 청중이 누구냐에 따라서 글쓰기도 달라져야 된다는 것과 전달해야 되는 지식의 양도 청중에 맞춰서 한다는 것. 과학자들이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많이 보여주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네, 네. 좀 멀게 느껴졌고 학문적으로만 느껴졌던 어떤 화학이라는 학문을 좀 우리 대중들한테 좀 가깝게 느끼게 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신데 지금 이제 고려대학교에서 그 네. 교단에 서고 계십니다. 학생들 수업도 조금 교수님 좀 다르게 진행을 하려고 노력하시나요? 고려대에 있는 학생들은 전문가가 될 준비를 하고 온 친구들이죠. 네. 그러니까 아주 낮은 수준의 어떤 지식을 전달해 줄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각 챕터마다 또는 이제 화학이라는 전공이 있으면 그 각 챕터마다 가장 중요한 컨셉들이 있죠. 근데 그러한 컨셉들이 그런 개념들이 어떻게 나왔는지 어디에서 유래가 됐는지 그것이 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화학이 차지하는 부분이 그 컨셉이 어디에 위치를 하고 있는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학생들한테 전달해서 학생들이 그것의 의미를 진정한 의미를 좀 깨우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수업을 합니다. 그래서 네. 때로는 수업 책이 있지 않습니까? 챕터 1부터 뭐 10까지 있다고 한다면 어떨 때는 이 순서를 완전히 뒤바꿔요. 제 마음대로 책의 순서를 뒤바꿔서 이제 학생들한테 보여주기도 하고 실제 사회에서 요 컨셉이 어디에 쓰이는지 그런 예제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실생활을 좀 먼저 보여주시려고 노력하시는 그렇죠. 실생활 그리고 예. 우리 산업에서 어디에서 쓰이는지 이 개념이 어디에서 쓰이는지 아주 원리까지 좀 파고들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어떤 학생들은 진도 이상하게 나간다고 불평이고요. 그렇죠. 왜 순서대로 안 나가는 거야? 이럴 수 네. 있죠. 예, 예. 어떤 학생들은 책에 안 써져 있는 어떤 그런 좋은 이야기를 해준다고 좋아하고 그래서 네. 반반이지만 그래도 학기 끝나고 나면은 그래도 몇 명은 저한테 예. 이메일을 보내와요. 이제 화학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구나, 이런 의미가 있구나, 이걸 보여줘서 고맙다. 네. 그걸로 이제는 뭐 만족하고 계속 이렇게 가려고. 좀 지나고 나면 교수님의 깊은 뜻을 이해하실 거예요. 못해도 학생들이. 괜찮습니다. 사실 우리 교수님이 우리 일반 대중들에게 아주 쉬운 화학, 실용적인 화학, 생활 속의 화학들을 많이 얘기를 해주고 계시는데 그 재미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내일 하루 더 모시고 저희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생활 밀착형 화학자, 화학계 살림꾼으로 통하는 고려대학교 화학과 이광열 교수였습니다.